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네. 그 젊은이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그 스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첫째, 자기 생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라. 딴 거보다 최우선적이에요. 옛날 말로 하면 입벌이 해라. 내 먹는 거, 내 입는 거, 내 자는 거, 이 생존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라. 이게 1번이에요. 그게 된 다음에 딴 얘기해야 돼. 뭘 하든지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 그거 책임 못 지면 사람이 아니야. 어린애예요. 이게 제일 우선적이에요. 20살 딱 넘으면 대학 졸업하기 전에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딱 넘으면 20살까지는 부모가 이제 난 죄로 책임을 져줘야 되고 20살이 딱 넘으면 내가 어른이 딱 된 거예요. 그럼 엄마하고 아빠하고 계약을 딱 해야 돼요. 오늘 당장 20살 딱 넘으면 내가 길거리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 먹고 살 건 살고 딱 독립을 해야 돼. 대신에 부모 간섭받을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이게 딱 제일 먼저 해야 돼. 이거 안 된 사람은 인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르바이트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한테나 엄마한테 프로젝트를 딱 내야 돼요. 내가 공부하고 이래 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얼마 든다. 그러니까 요건 내가 졸업해가 10년 안에 이래 계획으로 갚을 테니까 4년간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딱 영수증을 주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거 이것도 계산해가 빚을 지든지 안 그러면 내가 먹고 자는 있고 집에 방 하나 가지고 먹는 거 이거 입는 거 이거 내가 갚는 방법은 대신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내가 준비한다든지 방 청소를 내가 싹 한다든지 주말에 세탁은 내가 책임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노동이 이 값어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 물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없는 거는 그 인간되기 틀렸어. 이렇게 딱 살면 어떠냐? 부모가 딱 봐도 저거 다 컸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을 훨씬 덜 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간섭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생각해가. 부모는 20살이 딱 되면 애를 무조건 쫓아내야 돼요. 자식은 무조건 독립을 해야 돼. 한 집에 살아도 독립을 해야 돼. 이런 자세를 딱 가져야 돼. 그럼 대학 졸업하면 이제 취직을 좋은 데 구한다고 1년, 2년 이래 다니면 안 돼. 딱 졸업하면 그날로 동네나 주위에 어디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든지 막노동 자리를 구하든지 일단 딱 구해. 그래가 먼저 내 먹고 사는 걸 책임지면서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어떠니 다른 시험 공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원서를 여기저기 내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80만 원짜리 직장을 하나 먼저 구해가지고 다니면서 요리조리 알아보고 100만 원짜리를 옮기고 100만 원짜리 다니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150만 원짜리 옮기고 이런 태도를 가져줘야 돼. 삼성에 가서 300만 원 받는 게 중요하냐 500만 원 받는 게 중요하냐 이게 아니야.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가 승려가 되면 방식은 이렇게 자기가 벌어서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출가를 딱 하면 어떻게 된다. 옛날에는 입는 옷은 버려진 거 줄 수 있고 먹는 건 남 집 와서 얻어먹고 자는 거는 숲이나 동굴에서 잔다. 그러면 자기 생존을 자기가 해결하나 못하나? 해결하지. 이것도 해결책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냐. 이런 방식도 해결책이야. 남에게 의지하지는 않잖아.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부모에 의지해서 산단 말이야. 그 빚이란 말이야. 빚진 인간이 큰 인물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해. 뭐가 되느냐? 그거 별로 중요 안 해. 인간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지어 먹고 살아야 되고 노가다하고 살아야 되고 조그마한 가게하고 살아야 되고 공무원하고 살아야 되고 그거 가지고 돈 많다 지위가 높다 이렇다고 그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인생과 이게 딱 잡혀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인생과는 자기 생존을 자기가 책임진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부모에게 의탁해 살면 부모에게 뭔가 다른 행동을 해서 갚아야 돼. 그런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해주는 밥도 겨우 먹고 빨래도 그냥 해주고 자기 방 청소도 안 하고 20몇 살이나 먹는 게
예, 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제가 이제는 졸업을 하게 되면 네. 그 스님 말씀하신 대로 직업을 치료사로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뭐라? 물리 치료사로 네네네. 직업을 가지게 될 예정인데 예정인데 그게 자리가 확보돼 있어요? 예, 자리는 제가 그래도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치료사를 지금 학업을 계속 하면서 일을 같이 하면서 잘했어. 할 생각입니다. 근데 나가면 100% 지금 학교 다니면서도 조금씩 하고 있어?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가 보장이 되나? 예, 그 지금은 예, 그 다음은 제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3학년인데 졸업반입니다. 3학년인데 졸업반이에요. 예, 그럼 지금부터 졸업하기 전부터 예, 가서 아르바이트를 살살 거기 가서 공짜로라도 예. 해주면서 자리가 확실히 확보돼야지.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 취직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 가가지고 주말에 가서 도와주든지 평일날 학교 수업 없는 날 가서 도와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해놔야지. 딱 졸업하고부터 간다. 이건 옳지 않아. 그렇게 해서 졸업하면 이튿날부터 딱 출근할 수 있도록. 만약에 군대 갔어요?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예. 군대 갈 때 어떻게? 가기 전에 며칠 놀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한 3, 4개월 정도 놀았습니다. 갔다 와서는 갔다 와서는 전역하자마자 바로 일했습니다. 복학했다고? 아니요, 일하고 나서 1년 후에 복학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일 취직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기간이? 한 6일에서 7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 그 정도는 봐줄까? 안 되는데. 군대에서 딱 나오면 이튿날부터 일해야 되고 예. 군대 가기 전날까지 일하고 아침에 출근하듯이 딱 군대 가는 정도가 돼야 돼. 근데 4개월 놀았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인생에 좀 취약한 점이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번 정도 그렇게 실수해야지 2번 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졸업하고 뭐 좀 돌아다니다 취직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지금부터 졸업하고 갈 때를 찾아다니면서 시간 나는 대로 찾아다니면서 가서 서비스를 좀 해. 예, 연습 돈을 받지 말고 예. 그냥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가면 여러 군데 다녀보고 그러다 보면 인연이 맺어져서 저야 네 졸업하면 우리 뭐 병원에 오라든지 우리 어디 오라든지 이런 게 맺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딱 맺어가 졸업하는 날 아침부터 안 그러면 겨울 방학하면 졸업 안 해도 이미 끝났잖아. 그럼 바로 직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잡아요. 그 사이에 공백이 한 2개월 빈다 그러면 2개월 놀지 말고 노가다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해. 그러면서 공부를 해가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뭐요.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직업을 바꿀 때도 딱 끊고 놀아가 6개월 놀면서 공부해가 직업 바꾸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 직장 다니면서 밤새매가 죽으라고 공부해가 예. 직장을 구해놓고 합격해놓고 이쪽 직장을 그만둬. 예. 아따 저런 젊은이면 내가 강의할 만하지. 그렇게 살아야 돼. 감사합니다.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하루 대부분 시간을 혼자서 공부를 하며 지내다 보니 힘든 점이 있어 오늘 스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공부하다가 딴 생각을 하게 될 때 잘생긴 남자 생각이 난다면 그냥 이렇게 흐뭇하게 한번 웃어주고 다시 공부를 할 텐데 저는 주로 제가 과거에 실수해서 자책했던 순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었던 상황들이 자주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공부하는 중간중간 외로움이 느껴질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하루를 혼자서 공부하면서 보내는데 평소엔 괜찮다가도 가끔 너무 외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로워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놀고 나면 외롭지는 않은데 또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또 죄책감이 괴로워해서 친구를 만나도 괴롭고 안 만나도 괴로운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문득 찾아올 때는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가 제 2번째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저게 무슨 뾰족한 대책이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저런 거는. 또 대부분 사람이 다 겪는 그냥 일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 공부할 때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자기가 딱 알아야 돼요. 또 네 망상 피운다. 이걸 첫째 먼저 알아차릴 것. 내가 망상 피울 때, 내가 망상 피운다.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운동회 한 바퀴 돌고 와서 공부할 것. 그 정도 대책이. 달리 길이 없어요. 떠오르는 거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되면 왜 떠오르겠어요? 그죠? 떠오르지 말아게 해도 떠오른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떠오르는데 여기 문제가, 떠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떠오르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떠오르는 거를 잡고 있다. 잡고 있다는 말은 그래서 지속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지속시킨다. 그런데 떠오르는 줄을 알아차려버리면 어떠냐? 벌떡 일어나버리면 그 생각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또 지나가면 또 당겨 올라가서 또 쭉 유지되다가 또 내려가고 또 당겨 올라서 쭉 유지되고 이렇게 망사이랑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알아차리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이 이제 명상수련이 있습니다. 명상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정지하려고 눈을 감고 딱 앉으면서 이 마음을 코끝에, 요 코끝 여기다 딱 집중을 해가지고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걸 내가 알아차립니다.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들어오구나, 나갈 때 나가는구나, 이렇게 요것만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여러 딱 한 2, 3분은 집중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지나면 숨이 들어온지 나간지 못 알아차립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가 거기가 한참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하고 또 와서 숨을 알아차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복된 연습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생각은 수도 없이 떠오르지만은 마음을 거기에 뺏기지 않고 마음은 어디 딱 집중한다. 코끝에 딱 집중하는 이런 게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이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처음에는 30초도 안 되다가 나중에는 1분 되고 나중에는 2분 되고 나중에는 3분 되고 처음에는 100번이면 100번 다 놓치다가 나중에는 100번 중에 한 번 되고 2번 되고 3번 되고 나중엔 10번에 한 번 되고 나중엔 10번에 2번 되고 나중엔 10번에 7번 되고 그래도 한두 번 놓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마음을 집중, 소위 선정에 드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지금같이 공부를 딱 할 때 망념이 딱 떠오르더라도 딱 집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망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저절로 떠오르기 때문에 수분 증발하듯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거 떠오르지 마라 한다고 안 떠오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집중하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게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환경을 바꿔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계속 망상을 피우니까 벌떡 일어나서 어때요? 세수를 한번 하고 온다든지 학교를 한 바퀴 빙 돌려서 다시 자리에 앉는다든지 그럼 물론 또 떠오르겠죠. 그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전환해가 조금 하다가 또 일어나면 또 환경하고 졸리면 벌떡 일어나서 좀 있다가 한다든지 이게 이제 가장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근원적으로 하려면 망념이 떠오르더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집중법. 그러니까 망념이 안 떠오르는 법 이런 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앉으면 저도 그 마찬가지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뺏겼더라도 금방 딱 돌아와서 자기 하고자 하는 쪽으로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연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로운 거. 그러면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럼 아무리 이쁜 여자가
누가 전화 와도 어때요? 내가 갈 수가 없어. 어떤 사명감 때문에가 아니라 내 하는 일이 급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옛날 사람 나는 잘 모르니까 이 노름꾼이 노름을 할 때는 마누라가 부르러 와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 거기 빠져가지고 예를 든다면 자기가 어떤 일에 몰두를 한다. 그러니까 그 자꾸 남자친구를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일에 몰두를 한다. 그걸 부정적으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일에 몰두를 하면 그런 생각이 조금 덜 떠오른다. 지금 잘 몰두가 안 된다. 그거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자기가 필요로 하거나 마음에서 원하는 일이 아니고 어쩌면 억지로 하니까 자꾸 공부도 억지로 하니까 공부 중에 딴 생각이 떠오르고 일도 억지로 하면 일 중에 딴 생각이 떠오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내서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만약에 어제도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강의 중에 가서 잠깐 또 좀 일하다가 또 강의해주고 이랬는데 그 딱 일할 때 전화 와도 막 귀찮아. 그 막 땅 팔 때는 거기 집중이 되니까 땅 파는데 막 딴소리 하는 건 싫어. 막 맛있는 거 준다 해도 싫어. 삽질할 땐 삽에 몰두하고 막 모종 갖다 심을 때는 거기에 몰두를 하고 그게 자기 일이 돼야 돼. 이거 하니까 월급 주니까 이거 하니까 칭찬해 주니까 이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 일로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는 이게 순서가 몇 개. 그러니까 외로움이 없는 게 아니라 순서가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순서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밀려버리면 이게 크게 방해꾼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친구 만나고 싶으면 친구 만나고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하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 오늘 잘 놀았다. 이제 나머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공부하다가 또 마음이 흔들리면 그럼 잠깐 놀고 와서 또 하고 앉아가 노는 건 노는 대로 놀고 놀고 와서 공부 안 하고 또 놀고 왔다는 후회하는데 또 시간 보내고 그럼 이중 낭비 아니에요. 항상 자기가 행해버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시간을 다 공부해야 된다. 앉아가지고 외로워서 망상 피운데 3시간 보내고 7시간 공부하겠다 하는 거나 3시간 가서 놀고 와가지고 7시간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거냐 생각해야 돼. 앉아만 있다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미 놀고 싶어서 놀았으면 노는 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잘 놀았다.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되는데 아이고 왜 놀았노? 또 시간 다 보냈네. 이거는 넘어진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갈 생각 안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왜 넘어졌지? 또 넘어졌네. 이게 이제 좌절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건 뭐다?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게 연습이에요. 다음에는 안 넘어져야지. 또 넘어지면 3번이나 넘어졌잖아. 이러지 말고 3번이 넘어졌든 10번이 넘어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졌다. 그러면 일어난다. 앞으로 가자. 또 넘어졌다. 안 넘어져야지. 또 넘어졌다. 또 안 넘어져야지. 이렇게만 가는 거지. 자꾸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3번 넘어졌다. 10번 넘어졌다. 이렇게 셀 필요가 없다. 그래 지난번에 내가 뭐다? 연습으로 생각해라. 실패를 좌절과 절망으로 보지 말고 연습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내가 마무리를 조금 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가 준 거는 여러분들 내가 말해도 다 알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경제가 성장해야 안 성장해요? 성장한다 그러죠.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소수의 재벌 기업,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재벌 기업은 소위 말하면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 외에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50%를 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이런 소비재, 이런 중소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는 재벌 기업은 한 1, 2%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98%가 이 중소기업인데 이 사람들은 높은 인건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익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자본가는 회사를 가지고 어때요?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외국에 가버리죠. 남아있는 기업은 값싼 노동자를 데려다가 어때요? 여기 고용을 해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를 100만 원 밑에서 이거를 조율을 해난다. 이래야 적어도 상품이 어때요? 시장에서 최소한도 현상 유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구멍가게는 전부 요즘은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에서 아예 읍단위까지 대형 마트, 할인마트 같은 걸 만드니까 그 동네에 있던 구멍가게는 어때요?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차 딱 가지고 가서 거기 가면 모든 상품을 한꺼번에 살 수가 있는데 구멍가게 다니면서 요 집에 가 좀 사고 저 집에 가 좀 사고 골목길에 차 댈 데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글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니까 이거 다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는 새로운 사업이라 그래가 돈을 엄청나게 벌지 몰라도 엄청난 사람들이 그 개인 영업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줄거나 결국은 문을 닫게 된다. 이게 지금 사회의 큰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냐? 다 아들, 딸 하나가 둘 낳아가지고 이게 다 고등교육, 대학원까지 시켜놓으니까 100만 원 받고 생산직에는 아무도 가려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몇백만 원 되는 폼나는 직장이라는 거는 실제로 고용 인력이 얼마 안 된다.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제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옛날 같으면 65세까지 이랬는데 요즘은 더 조기로 은퇴, 명예퇴직을 해 나오고 여러분들은 대학을 졸업해가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취직은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아무데나 가서 일 못하고 아버지도 그래도 좀 한 자리 하던 사람인데 아무데나 가서 일 못하고 집도 없는 게 아니라 집도 있고 재산도 부동산을 따지면 조금 있는데 현금은 점점 없어진다. 그러면 당장 현금을 융통을 하려면 결국은 밖에 가서 다음은 70만이든 80만이든 아르바이트 자리를 막노동이라도 해서 뭐 어디 청소를 해주든지 할 거는 갈 사람이 집안 식구 중에 누구밖에 없다. 엄마밖에 없다. 지금 이런 문제 지금 점점 내몰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에서 결국은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그러냐. IT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간다고 하지만 이게 이 수요를 다 맞출 수도 없는 얘기겠죠. 외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도 다 맞출 수가 없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의 상당 부분이 가야 되는데 여기 가면 월급이 적고 일이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 가면 장가 갈 수가 있나 없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서 또 본인으로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주민들, 그러니까 국민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입이 늘기는커녕 줄고 물가는 오르고 불안해지고 있는데 국가 전체로는 계속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져 나간다. 그런데 법인세는 더 할인해주고 또 고수익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감세 정책이 펴져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결국은 정치 권력이 재벌기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시정되기가 어려운 현재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 이건 크게 볼 때는 이게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이 흐름 속에서 이게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개인이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떤 조세 정책과 그 국가 정책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건 어때요?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방향에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세금이 이게 왜냐하면 그 개인이나 기업이 잘해서만 꼭 이익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환수가 되고 그러면 이 지금 점점 몰락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 한도의 어때요?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책들이 안전망이 구축이 돼 나가 줘야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육성자금이 주어져서 이것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교육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대학만 보내는 이런 식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이 문제를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이 주택 문제, 주택 정책도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전반적인 것이 시스템이 좀 바뀌어 줘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대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시점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적체가 돼서 이걸 10년 전부터 대응을 해왔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 노무현 정권, 서민 정부라고 말만 했지 이 양극화 현상을 더 많이 심화시켰고 부동산 가격 더 앙등시켰고 한미 FTA는 해가 친미 정책도 강화시켰고 여기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그걸 많이 노골적으로 해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사회적인 변화가 한쪽으로 보완돼야 되고 다른 한쪽은 여러분들 개인이 이렇다 하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한국 와서 일하려고 그래야 안 하려고 그래요? 일하려고 그러죠. 그건 그래도 그거보다 여기가 살기가 낫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날개가 낫다는 얘기지.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문제는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못 살 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우리들의 문제의식, 이게 어떤 정치의 변화, 다시 말해 사회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이 영향력이 투입이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 개개인들은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도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된다. 한없이 높은 자리, 좋은 직장, 이것만 추구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데서 우리들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불만족스럽더라도 일단 직장을 가지고 더 노력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부모에게 의탁해가지고 마냥 이렇게 원서만 가지고 50군데 100군데 내는 거는 서로 자기를 굉장히 뭐랄까 비참하게 만들고 학대하는 거다. 주변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있다. 좀 의지해도 될 형편이 되면 오히려 이런 기회에 봉사도 좀 하고 이런 사회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이게 집에 빚지는 거는 아니다. 이런 뭔가 좀 생각의 발상들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어주겠느냐. 아무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들 개개인 아까 마음의 자세,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는 이런 개인적인 자세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세상, 우리가 바람직한 세상이라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희망이에요. 민주화라는 것이 하나의 청년에게 희망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좀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으로 개인이 어디 취직하는 것만 꿈과 희망으로 삼지 말고 이런 것을 꿈과 희망으로 삼고 우리가 이렇게 좀 도전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훨씬 활기가 있겠다. 내 개인으로 내가 원한다면 나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그런 독립군 한번 해보듯이 분단시대 뭐다? 통일일군 한번 돼보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막 나태하고 이래 안 해져요. 막 라면 먹고 밤잠 못 자도 눈이 반들반들 해가지고 막 도전의식이 있고 이런 도전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해도 잘할 수가 있다. 그런 저로서는 주로 개인의 문제를 다루니까 이런 개인적인 여러분들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 3층에서 그 통일 기도를 어쩌다 하는 경우거든요. 관세음보살님 그 명호를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떤 관세음보살님을 명호를 외운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거 아닌가.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를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그분이 우리 마음 깊숙이 정말 그 하는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는지 하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보살님도 말씀하신 거, 스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예를 쓰고자 하는 게 없고 노력하고자 하는 게 없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게 깨달음이다 그랬다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전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면서 모든 사람을 살려 자기처럼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원을 세우신 그거하고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되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심 아닙니까? 그죠? 결심. 근데 잘 안 일어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세속에서는 참 좋은 일이지만, 요 본질을 딱 깨뜨리면 이건 일어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싫다는 생각을 놔버리면 일어나겠다고 결심할 것도 없고 일어나려고 노력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은 문제의 근본을 딱 깨뜨려서 처리를 해라. 문제의 근원을 밑에 놔놓고 그 위에서 자꾸 하면 풀을 뿌리를 딱 안 뽑아내고 위에 베면 좀 있으면 또 자라고 좀 있으면 또 자라고 좀 있으면 또 자라고, 그래서 한 10년을 뱉는데도 이게 뿌리가 안 뽑힌다 이런 얘기 하는 건 똑같다 이거야. 노력한다 애쓴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애쓰는 수준은 그건 해탈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임시방편이지. 그럼 관세음보살님께서 일체 중생을 보지한다, 고통받는 중생을 보지한다 할 때 그분은 자기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살려달라고 하고 손을 칠 때 아무도 이 소리를, 세상 사람이 다 못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도 못 듣는다 이게. 나를 이 소리를 듣고 내 이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그래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느냐 우리 생각에는. 억울하고 분하다는 건 이게 의심입니다. 누구 해달라는데 안 해주니까 억울하고 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가 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나처럼 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나도 그 사람 말을 못 들을 거 아니냐 이게. 내 부모도 내가 이런 상황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이것이 살면서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건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게 안 들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근데 이 간절한 이 상황을 누가 좀 보고 누가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이 그걸 누가 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서 자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내가 해주자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우기를 앞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고 지금 누군가 나를 부르, 내가 마치 엄마를 부르듯이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나는 그걸 다 보고 다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오늘 세워.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니까 이 사람 가슴 속에 미움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지죠. 그게 자기가 해탈된 거 아니에요.
동시에 그 자기 해탈과 동시에 그는 그 힘이 타인에게 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관세음보살님 나 좀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고, 관세음보살은 뭐든지 힘닿는 대로 남을 도와주는데, 관세음보살이 우리한테 와서 나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 이런 일은 없잖아. 우리 도움 받는 우리는 좀 더 도와달라 그러지.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은 괴로움 못 살겠다는 소리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관세음보살의 원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원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속에 나는 내 살 길만, 내 자식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염원할 때 북한에서 굶주리는 아이들도 내가 마치 내 자식이 굶주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거기에 고통받는 사람도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고, 꼭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안법이나 이런 그것으로 인해서 분단으로 인해서 헤어진 가족의 아픔도 어때요? 그들의 간절한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아픔이 하나하나 내 가슴에 다가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니겠냐. 그것이 우리 속에 모아질 때 우리가 뭐 통일운동한다 뭐 한다 해도 뭐 낮에는 가서 통일운동하고 저녁에는 술 마시고 자고 이런 게 아니라 온통 자기의 삶이 비록 직장이나 하고 직업에 하고 활동을 하더라도 모든 방향이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치유하는데 자기 에너지가 쏟아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라고 그러죠. 대비라는 것은 그 아픔을 어때요?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일체 중생의 아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 바로 그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 연민이 있다. 그러죠. 아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모가 자식을 거두를 때, 자식이 아픈 걸 보고 아이고 이렇게 할 때 이거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해주면 네가 나중에 커서 나한테 뭐 해줄래? 이런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 그냥 자기 일하듯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의 고통이 바로 자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민족의 아픔이 나의 일로 돌아가는 거죠. 역시 정치원, 김영삼, 김대중이 니해라, 김영삼이 니해라 이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딱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가 이것이 왜 가정의 화합에도 좋냐 하면, 그러면 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의 아픔도 내가 느껴지는 사람이 나와 살을 맞대고 사는 내 아내나 내 자식의 아픔을 외면하고 산다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 자식만 알고 남을 외면하는 거고, 남은 알고 내 자식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중생의 아픔 속에 내 부인과 내 자식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기도를 통해서 아내를 이해하고 자식을 이해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건 집안의 통일이지. 집안의 화해와 통일이고, 그것은 경상도 사람이라면 전라도 사람의 아픔을, 전라도 사람이라면 경상도 사람의 아픔을, 자본가라면 노동자의 아픔을, 노동자라면 자본가의 그 답답함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내의 계층 간의 화해와 통일이라고 볼 수 있지. 이것이 이제 민족 간의 화해와 통일로 나아갈 거죠. 관세음보살님 통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바로 통일의 주체가 나죠. 그분처럼, 그분 같은 마음을 낼 때 우리가 다 통일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4살인데요.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대학교도 졸업을 했고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저번에 스님 강연을 듣고 삶을 살아갈 때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는 이제
가르침을 얻어서 알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제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할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안 그러면 책 보고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자기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뭐가 문제예요? 제가 되게 급박해야 할 상황인데요. 취업도 막 해야 되고 근데 취업은 나가서 네. 돈 주는데 알아보고 하면 되지. 그럼 어려운 일이야. 네, 이제 인생을 설계할 때 인생은 네. 설계하고 그래 안 하는 거야. 그래요? 다람쥐가 뭐 다람쥐 인생 설계하고 사나? 그러면 일단 졸업하면 나가가지고 앞에 얘기했잖아. 20살 넘었으니까 자립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자립해야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구해야 돼.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에 비난받지 않은 일이라면 청소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시겠어요? 네. 딱 해가지고 한 달에 자기 먹고 살려면 얼마 정도 있으면 될까? 최소로 밥 먹고 우선 살기만 하려면 아니 극빈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생활을 하려면 얼마 필요할까? 그것도 모르지. 네. 얻어먹고 살아놓으니까 한 50만 원만 하면 살아. 알았어요? 네. 그보다 더 적어도 사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50만 원 이상 주는 데를 아무 데나 구해. 아무 데나요. 아무 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다고 뭐 매춘을 하거나 이런 건 안 돼. 네.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애들한테 나쁜 유해한 식품을 팔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알았어요? 네. 어디 다단계 판매해가지고 남을 이렇게 속이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남을 해치는 거, 남을 손해 끼치는 거, 남을 괴롭히는 거, 남을 속이는 거 빼고 뭐든지 해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나든지 빵집에 가서 빵을 나르든지 어디 가서 청소를 해주든지 시간제 파출부를 하든지 일단은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걸 딱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당분간 밖에 나가서 30만 원짜리 조그마한 원룸 목과 고시빵이라 하나 얻든지 그게 안 되고 집에서 아직 살 수 있으면 어머니한테 내 방값 졸업 딱 하자마자 내 방값 얼마? 20만 원. 네. 알았어요? 방값 딱 주고 아침 먹고 나가면 식사비 10만 원 딱 계산해 주고 네. 알았죠? 이런 식으로 딱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확 이게 생기가 돌아 사는데 그렇게 딱 계산해가지고 얼마 딱 너무 더 주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주지도 말고 세상 시세로 딱 정리해가 줘야 돼. 그렇게 딱 해서 살면 부모로부터 간섭받을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 어떤 얘기든지 하시면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내 아빠 알겠어요. 이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4가지 나쁜 거 빼고는 내가 알아서 하면 돼. 그렇게 딱 살면 부모 걱정 안 해. 그렇게 딱 해가 첫째는 생존부터 먼저 딱 확보하고 직업이니 직조인이 전문서인이 따질 필요 없어. 그래 놓고 생존을 딱 확보해 놓고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내 하고 싶은 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걸 슬슬 주위에 쳐다보는 거야. 직장은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그것이 생존도 되고 이거는 오직 생존만을 위한 일 아니야. 그지? 저거는 생존도 되고 재미도 있는 일, 생존도 되고 보람도 있는 일, 생존도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구해놓고 이쪽으로 어떻게 하니? 옮겨가면 돼. 거기서 또 하면서 또 보고 요거보다는 더 재밌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옮겨가면 돼. 이렇게 한 3차례만 옮겨가면 대충 자리가 잡혀. 저절로.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럼 우선 취업을 하루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이거는 종류 따지지 말고. 네. 그래 놓고 이제 그때부터 먹고 살면서 뭘 해라. 나 뭘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글로 가면 돼. 설계를 해야 돼. 근데 직장을 딱 그만두고 부모한테 의지해가 내 뭐 하고 싶으니까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진로가 별로 없어.
질문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앞에 건 해결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확실히 됐어. 네. 그럼 두 번째 물어봐요. 스님께서 가지시는 인생의 목표나 네, 꼭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무엇이신지 궁금합니다. 스님은 부모님 계실까? 지금 안 계실까?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나이 60인데 부모님 계실 것 같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지? 그 다음에 형제들은 다 각자 자기 살까 안 살까? 사실 살겠지. 네. 특히 내가 출가했으니까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없나? 없겠지. 아내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없으니까 비나 보조 맞출 필요가 없겠지. 자식이 있어 없어? 없지. 네. 그러면 스님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한번 생각해봐. 네. 개인적으로 걱정할 게 뭐 있겠어 없겠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여기서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가 어디 쓰려고? 돈 벌어가 자식한테 준다. 돈 벌어가 뭐 어디 뭐 이쁜 여자 만난다. 이러면 결혼해가 살지. 뭐 그렇게까지 할 거.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어. 돈이 줘도 쓸 데가 없다 이 말이야. 돈 벌 필요가 없지. 스님이 되는데 뭐 지위가 높아지면 뭐 하겠어? 그럼 머리 기르고 나가 높아지면 되지. 그지? 그 스님 내가 인기가 있으면 뭐 하겠어? 그러니까 스님은 뭐가 돼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무 네 자네가 생각하듯이 뭘 목표래가 뭘 어쩌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내일 죽어도 아무 뭐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안 죽었잖아. 죽었나 안 죽었나? 안 죽었지. 죽으면 다행인데 안 죽었잖아. 안 죽었으니 뭐 해야 되겠지. 나를 위해서는 별 할 일이 없어. 새끼 밥은 다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물으니까 이래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물으니까 이제 우선 이거 해결해줘. 자네처럼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잖아. 진생도 못 살아가 묻는 사람이.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인생 컨설팅 해주는 거지. 이게 이제 첫째고, 이제 두 번째는 지구 환경이 니네 뭐 어떻게 살든가 앞으로 이래 가만 100년을 생각해 보면 제일 우리 지구에서 큰 문제가 뭘까? 환경 문제야. 이 환경이 앞으로 이거 바뀌어버리면 우리 뭐 니네 할 것 없이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다 멸종할 수가 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쪽으로 뭐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욕심내가 다 한다가 아니고 하는 만큼. 그래서 우선 제일 쉬운 걸로 우선 음식 쓰레기부터 좀 남기지 말자. 가능하면 쓰레기 좀 적게 남기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 전기불 하나 끄자. 이런 것부터. 그래서 환경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어릴 때는 자기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배고팠어. 이런 춘궁기 되면 봄 되면 식량이 없어가지고 시래기에다가 밥알 조금 붙여가 비벼 먹고 무 썰어 넣어가 밥하고 비벼 먹고 이렇게 했어. 그 봄 되면 소나무에 이게 물 오르면 소나무 잘라가 그 송기 껍질 벗겨 먹고 찔레 꺾어 먹고 칡해 먹고 산에 가 맨날 뭐 산에서 뭐 캐먹을 거 그런 거 호미 가져가가지고 그런 거 나무 짝대기 갖고 파가지고 그런 거 캐먹고 그래 자랐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먹는 거는 걱정이 없어졌잖아. 근데 아직도 이 저 바깥 세상에 나가보면 아니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참 많아. 북한에 굶어 죽는다 그러잖아. 그지?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 경험에 비춰볼 때. 그 다음에 병들어서 간단한 질병. 암이다. 이건 고사하고 콜레라 때문에 죽는다. 이질 때문에 죽는다. 뭐 이런 그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다. 이거는 그저 몇만 매도 살릴 수 있는데 그게 없어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건 좀 네 나라 내 나라 흑인 백인 종교하고 관계없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뭐 대학이니 이런 건 안 가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글자는 익혀가 글은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셈본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문자를 익히고 셈본을 하는 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면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크게 해가 초등학교 2학년 아니면 5학년까지. 우리나라에는 주로 초등학교 6학년제인데 외국에 가면 대부분 초등학교가 5년제예요. 거기까지는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걸 갖다 문맹태치라 그래. 그러니까 문맹태치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건 막 어떤 나라 누구 대상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스님이 두 번째 관심 갖는 건 그 문제야. 그래서 인도의 불가촉 천민, 뭐 필리핀의 원주민, 안 그러면 무슬림 분쟁지역, 캄보디아의 산악지대에 있는 원주민,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 근데 요즘 보면 굶어 죽거나 이건 거의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딱 지금 있는 나라가 북한이야.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이 문맹, 어린애들 교육시키는 거. 이거 몇 천만 명이 돼. 이 문제 좀 돕는 일. 그 다음에 이 간단한 질병에 죽어가는 거, 식수 문제 이런 거 해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뭄이 들거나 이래가지고 굶어 죽는다 하면 식량 보내주는 거. 이거 하는 일 해.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 없으니까 별로 안 하고 주로 외국에서 해. 1년에 그 시간 보내는 게 많아. 얼마 전에도 이 바쁜 중에도 가서 캄보디아 갔다가 또 필리핀 갔다가 이러고 왔거든. 그래서 그 일 조금 시간 이제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에서 하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 그지? 우리 한국에서 뭐가 제일 큰 문제일까? 이거 다 뭘 아우성 쳐도 내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내가 가치관이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이게 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내가 볼 때는 다 먹고 사는데 뭐 문제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국 사람은 막 아무리 경제적으로 굶어 죽는다고 난리를 피워도 내가 볼 때는 뭐다? 아무 문제가 없어. 진짜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 오면 이래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제일 문제냐면 북한이 제일 큰 문제야. 그거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섰어.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데 속해. 이 빈곤 대치. 이거 시간 나는 대로 해. 시간 나는 대로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요즘 일어났지만 북한에서 막 서울 불바다 한다 난리지, 그지? 네. 우리 지금 편안하게 사는데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전쟁 날 위험이 있나 없나? 있어요. 있어. 전쟁 나면 도인도 폭탄 떨어지면 죽나 안 죽나? 죽어요. 죽어. 산속에 절도 폭탄 떨어지면 죽나 안 죽나? 죽어.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맞고 절에 다니는 사람 안 맞을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적어도 안 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 미국도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 평화와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야.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럼 그거 다야. 그거 바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욕구가 없어도 할 일이 태산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이 일을 하려면 언제까지 살아야 되고 이런 건 없어. 하는 데까지 뭐 한다. 하는 거예요. 100만 명이 죽으면 다 살려야 돼. 이것도 안 돼. 내가 뭐 100만 명을 다 살리겠어. 10명이라도 살리면 좋고 그 중에 100명이라도 없더니 덜 죽이면 좋잖아. 그지? 전쟁도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나더라도 조금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지. 크게 일어나보다 뭐다?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지. 그런 일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내 할 일이 있어야만이 바쁜 건 아니야.